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번 주 좀 많이 바빠갖고 오늘 한번 여러 개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2020년 6월 15일,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선고하는 105기 19건 중 환가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.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가장 최근에 들어오는 거고, 제가 이제 기록을 먼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고민이 관제인도 그렇고 채무자도 그렇고 대리인도 그렇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.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채무자의 차량 가액이 900만원인데 이제 할부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만약에 근저당이 뭐 한 1500, 900만원 이상 있으면 환가 포기하는데, 이렇게 살펴봤더니 채권 금액이 300만원 뺀이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별채권이 300만원 뺀이 안 되는데 가액이 900만원이에요. 그럼 이 할부금 일반 채권이죠. 그럼 이거는 환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이 300만원은 캐피탈, 만약에 900을 판다 그러면 캐피탈을 300만원을 캐피탈에다 갚고 600만원을 일반 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방식으로 하던지, 아니면 900에서 300을 빼고 이 300은 그 사시는 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, 이런 게 지금 왜 발생하냐면 캐피탈에서 그 차량을 팔 때 이제 일반 대리점이나 이런 대리점 같은 데서, 자동차 대리점에서 딜러들이 차량을 팔 때 100% 근저당을 설정을 안 한답니다. 이게 아마 뭐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, 약간 신용 등급의 문제도 있고, 뭐 제가 볼 땐 판매 실적도 문제가 되고,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100% 신용으로 차를 구입하다가 몇 달 만에 파산 들어오는 대표이사도 봤어요. 그럴 때는 그냥 그 자동차 캐피탈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죠.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를 차등을 둡니다. 신용 등급, 그 다음에 그 처한 상황이라든가 차량 종류, 여러 가지 어떤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가액이 많이 벌어지면 나중에 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캐피탈사가 결국은 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. 자, 다음 케이스입니다. 금융채라는 거를 저도 처음 옛날에 뭐 들어는 보는 것 같은데, 금융채권, 채권인지 뭐 이자가, 채무자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다가 이제 사라집니다. 결국 이제 금융채를 매각을 했든지 아니면 뭐 변경을 했든지, 이게 은행권 채권 같은데 금융채의 존재 여부,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발생 전후에 금융채의 존재에 따라 환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채무자는 과거에 한번 파산을 했습니다. 면책을 받았어요.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. 한정승인을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질 않고 단순승인을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채무가 많았나봐요. 그게 n분의 1로 승계가 됐죠. 상속 그 자녀 비율대로. 그게 이제 한 4, 5천 되니까, 연세도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파산이 들어왔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,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뭐 파산하기 전에 이 금융채가 제가 보기엔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자를 좀 받다가 이게 이제 좀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이제 금융채를 뭐 상환받았다든지 현금화했다든지 그런 걸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저도 흥미롭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배우자가 부동산이 있어요. 아파트가. 그게 이제 사실 배우자의 재산이지만 평생 기여도가 있죠. 혼인중 재산인데.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기여도 인정해서 환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. 옛날 파산 면책할 때는 그게 아마, 그때는 집을 벌써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에 남편이 그 구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환가할 것인가, 그 다음에 은행채,
금융채, 은행채권 이거에 대한 어떤 실체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. 보험 해약 환급금은 뭐 평범하게 있습니다. 500만원. 요거 자체만으로 환가하기엔 조금 그렇죠. 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500 정도면 150을 빼고 350배니 안 되죠. 근데 이분은 보니까 퇴직금이 존재합니다. 근데 이렇게 보니까 퇴직금이라고 명확하게 회사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좀 목돈이 들어와서 그게 현금화돼서 인출을 하고 특정인에게 이제 뭐 변제를 했는지 그 사용처를 이게 얼마 안 돼요. 한 뭐 작년 정도 되니까 그 과정을 한번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 일반 채권자들한테 좀 골고루 나눠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현금화해서 편파 변제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 여기서 좀 뭐 좀 환가가 미진하면 요것만으로 단독으로 이제 환가할 수 있습니다. 채권자들 이익을 위해서요. 그래서 이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또 다시 퇴직금을 과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케이스요. 이건 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한 공유토지. 공유자가 총 7명이 있는데 뭐 면적도 작습니다. 이제 강원도 저쪽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좀 약간 속아서 산 것 같아요. 뭐 속았다기보다도 이제 본인 속는 셈 치고 구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못 판 걸 보면 뭐 실제로 아마 환가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거는 제가 봐도. 다만 이제 일단은 한번 뭔가 매각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해를 시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환가 포기할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과거에 이분도 첫 번째 파산 면책을 했습니다. 처음으로. 그 다음에 이제 한 7, 8년 정도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7, 8년 이후에 한 4년 전에 부동산을 사요. 지방에 아파트를.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파산 면책, 이제 2020년에 파산 신청 들어오고 작년에 그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를 합니다. 결론은 이제 핵심은 원래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놨던 것을 원래의 소유자인 아버지한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. 명의신탁의 어떤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행위가 아니다라는 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. 있지만은 과연 이게 이제 이 당시에도 아버지도 아마 신용불량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파산을 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파산을 했다면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죠. 그 파산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다음에 다시 또 원래 회복하고 이제 두 번째 파산 신청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뭐 법을 떠나서 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이든 한번 환가를 해보든지 정확하게 한번 진짜 명의신탁인지 그 당시에 진짜 아버지가 이 부동산을 벌만한 뭐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아 이건 아버지 재산이다 이건 아니죠. 그 당시에 아버지가 충분히 그 아파트를 살 만한 현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. 경제적 능력, 뭐 소득이 있다든지.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면 그 당시 아버지도 신용불량이었으니까. 아니 만약에 문제가 없었으면 자기 명의로 떳떳하게 샀으면 딸도 별 괴로움 없이 이번에 2번 파산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다만 이제 파산 면책을 아주 기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런 경우에 혹시 진짜 명의신탁이 가짜일 주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정밀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. 이분은 보니까 이제 예납금이 많아요. 다른 분들은 30만원인데 이거는 판사님이 예납금을 좀 많이 내도록 명령을 했어요. 150만원.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막 탄원서도 내고 변호사 통해서 2번이나 냈는데 판사님 꿈쩍 안 했습니다. 아니다. 그냥 그 돈 안 내면 기각시키겠다.
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? 예납금이 많다는 거는 뭔가 조사할 품이 많다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뭐 개인 채권자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든지 재산 처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는 결국 이제 통장을 보니까 이 혹시 뭐 제 추측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분은 이제 캐피탈에서 대출한 다음에 특정인에게 바로 송금을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요. 한 700을. 그럼 바로 그거를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쭉 또 몇 달 지나서 현대캐피탈한테 아니 뭐 대우캐피탈한테 다시 또 대출을 받아요. 한 1000만원을. 그리고 나서 한 800인가 900을 또 뭐 성춘향이라는 사람한테 그대로 변제해 줍니다. 송금해 줘요. 변제해 준 건지 꿔준 건지 모르죠. 근데 아마 통상 뭐 변제라고 얘기하겠죠.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특정 채권자의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한테 이익을 준 거죠, 이거는. 그래서 이건 뭔가 좀 편파변제에 해당되는 거를 조사를 해서 부인권을 행사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한 몇 개를 골라냈나요? 총 19건 중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총 6건이 좀 문제가 돼요. 물론 나머지 13건이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아니죠. 또 조사하다 보면 이 오히려 6건 중에서는 뭐 만약에 아까 그 아버지가 명신탁 아버지 돈 취득한 게 맞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죠. 그 다음에 뭐 기획부동산 이거 뭐 팔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사더라 넘어가야 돼요. 그럼 결국 4개로 쪼그라들죠. 그렇지만 그 나머지 13개 중에서 무슨 상속이라든가 협의분할이라든가 뭐 미등기 상속재산이라든가 또 뭐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내다가 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죠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사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대략 이 정도 사안이 최근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나머지 뭐 관제인들도 되게 비슷한 뭐 이 정도의 어떤 사안으로 개인 파산에서는 뭐 아주 뭐 대단한 사건은 없죠. 간혹 아주 큰 사건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뭐 몇백만 원이 되냐 마냐 뭐 이 정도의 어떤 사안으로 갖고 고민하는 정도입니다. 예,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